안녕하세요. 현장고수 김PD입니다. 오늘은 지난 롯데캐슬 OST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강서구 마곡지구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마곡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마이스트 특별계획구역 특집,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마곡지구의 과거와 현재, 그 중에서도 이제 거의 완성에 다다른 마이스트 복합단지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이스트 복합단지라고 하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마곡나루, 마곡역 사이에 4개 블록이 완성됨에 따라 마곡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어떤 의의가 있는지 정도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본격적으로 마이스트 복합단지를 설명하기 이전에 마곡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마곡의 역사에 대해 시간대 순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중심부를 기준으로 서남부에 위치해 있고 서울의 서쪽 끝 한강과 맞닿은 위치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강서구 안에서 마곡지구는 정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 한강, 올림픽대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김포공항과 인접합니다. 비교적 서울 내에서 개발이 늦게 이뤄진 지역입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1990년대 사진이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죠. 논밭이고. 오른쪽 사진은 양천 수리조합 배수 펌프장이고요. 국가등록문화유산 제363호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어진 근대산업시설이고 지금의 마곡지구를 포함한 서울 서남부 일대가 김포 평야였잖아요. 과거 이 일대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대적 동력, 즉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퍼내는 시설이었던 건데 이 시설이 완공되던 1928년만 해도 이런 기술이나 시설이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곡지구 개발과 서울식물원 조성 과정에서 일부 복원을 거쳐 현재는 마곡 문화관으로 리모델링돼 일반에 공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마곡이라는 지명도 이곳이 예로부터 삼 재배를 많이 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삼이라는 게 삼배옷의 그 삼이고요. 우리가 아는 대마의 그 마입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평야 지역으로 삼과 더불어 쌀 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곳이었습니다. 마곡의 개발이 처음 계획으로 발표된 건 1994년입니다. 당시 이원종 서울시장이 5개 거점 개발 계획에 마곡지구를 포함시키면서부터죠. 상암, 여의도, 용산, 뚝섬, 그리고 마곡이 5개 서울 개발의 거점으로 지정됩니다. 당시 각 거점별로 개발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199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이니까 당시 계획이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현재의 모습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당시 계획에는 마곡의 미래형 첨단 산업기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시는 마곡 산업단지 내에 일반적 생산시설, 즉 공장이죠.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보다는 첨단 기술 및 개발 연구와 같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거점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했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에게 연구 면적 비율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곡지구가 R&D 중심으로 조성이 된 것은 초기부터 어느 정도 그 기조를 이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나 용산의 경우도 당시 계획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도 상통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상암이나 뚝섬은 그 사이의 개발의 방향이 다소 달라진 듯도 보입니다. 1994년 처음 계획이 나온 뒤로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마곡지구 개발은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본격 개발 계획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계획을 처음 밝힌 것이 2002년이고 기초개발 용역 결과가 나온 게 2003년, 마곡지구 종합개발계획 연구 용역 착수에 약 2년이 소요돼 2005년부터는 본격 개발하는 것이 당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고 갈게요. 저 멀리 보이는 것이 김포공항, 그리고 발산역부터 공항대로를 따라 양쪽에 펼쳐진 넓은 논밭이 현재의 마곡지구 부지입니다. 2009년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2008년 가을까지도 이 지역에서 쌀 수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마곡지구의 본격 개발이 시작된 것은 2009년부터고요. 2025년 현 서울시장이기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시장의 뒤를 이어 기반시설 착공식에 참석한 사진도 보입니다. 마곡지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R&D 산업단지와 더불어 서울 도심 속 자연녹지, 바로 서울식물원이 조성된 시기도 이맘때입니다.
본래 2007년 마곡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였던 워터프론트 사업이 초기 계획이었는데요. 이는 마곡지구와 한강을 직접 연결하는 수로를 조성해서 배나 요트가 마곡지구 내부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선착장, 선박터미널, 관문 등 다양한 수변시설을 포함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다만 수로 조성이 사업비 부담이 크고 실제 활용도가 높을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등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발생하면서 워터프론트 사업은 호수 중심의 수변 공간과 육상 공원으로 조성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서울식물원 호수공원, 생태공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대한 개발 계획이 축소되긴 했지만 덕분에 현재 마곡지구는 도심과 자연스럽게 융합된 녹지가 마곡만의 쾌적한 환경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터프론트 사업이 서울식물원 계획으로 수정된 것이 2013년, 본격적으로 착공이 시작된 것이 2015년 11월인데요. 이로부터 2년 뒤인 2017년 마곡지구 산업단지의 첫 입주가 시작됩니다. 2012년 12월 서울시와 LG 컨소시엄 간의 최초 입주 계약이 이뤄진 지 5년 만의 일이고 마곡 산업단지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첫 대기업이면서 사용 면적 또한 가장 큰 규모로 마곡지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업이 LG가 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식물원 남측으로 LG사이언스파크라는 이름의 대규모 연구동들이 입주해 있으며 LG전자, 화학, 생건, 이노텍, CNS, U+, 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연구개발 인력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화성 동탄신도시, 평택 고덕신도시 등이 삼성의 도시로 불리는 것처럼 강서구 마곡은 LG의 도시라고 부를 수 있겠죠. 2011년 10월 서울시가 마곡 산업단지 선도기업 우선 분양 공고를 냈을 때 LG 컨소시엄이 최초 신청한 용지는 총 49개 필지 23만 102제곱미터였는데요. 당시 우선 공급용지 전체 면적의 99.1%, 즉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대규모 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시는 마곡 산업단지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토지 중 절반은 대기업, 절반은 중소기업에 입주시킨다는 취지로 LG가 신청한 토지의 절반만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LG그룹은 이에 아예 R&D 캠퍼스 조성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맞서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갈등을 겪다가 이후 서울시가 마곡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입장을 선회하면서 LG그룹은 두 차례의 추가 부지 매입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17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계획의 74% 정도입니다.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부지 조성 초기부터 기업이 원하던 규모대로 조성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LG사이언스파크 건립과 더불어 서울시는 LG그룹의 사회 공공기여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다목적 공연장을 건립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는 마곡 도시개발 사업 중 문화시설 기부 체납을 통해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취지로 추진된 것으로 공연장 완공 시 서울시에 기부 체납되고 서울시 소유가 되는 대신 LG가 20년간 사용 수익권을 갖고 운영하는 구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마곡에 위치한 LG아트센터의 시작입니다. LG그룹은 최고 수준의 공연장 건립을 위해 안도다다오를 LG아트센터 서울의 설계자로 낙점하고 2017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2월 완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약 22년간 운영된 역삼 LG아트센터는 마곡 시대를 열게 됩니다. 현 LG아트센터 서울의 연면적은 41,631제곱미터로 기존 역삼 LG아트센터 대비 2배 규모 정도라고 합니다. 2022년 10월 개관 공연 때 유명 피아니스트 조성진 그리고 런던 심포티 오케스트라 협연 공연으로도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안도다다오 특유의 건축미는 물론 최신 기술을 반영한 공연시설 그리고 건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주변 자연 경관까지 어우러져 마곡지구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 공연 인프라가 서울 도심 및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LG아트센터와 같은 양질의 문화공연 시설이 마곡에 입주한 것은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관 이후 3년차를 맞은 현재까지도 다양한 연극, 콘서트, 다수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드디어 마이스 복합단지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개발 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었던 프로젝트인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2018년 7월 그리고 11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두 번 모두 유찰됐고요. 2019년 2월까지 최종 유찰되면서 계속 지연됐던 사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단 토지 가격이 1조 원대로 너무 높았고요. 분양이 불가한 필수 도입시설 면적 비율이 너무 높아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 오피스처럼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의 비중이 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9년 SH와 서울시가 재공모에 들어가면서 필수 도입시설 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되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의 의무 설치 규모를 1만 5천 제곱미터에서 5천 제곱미터로 줄이고 원스톱 비즈니스 센터의 규모도 5천 제곱미터에서 3천 제곱미터로 축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 완화를 통해 결국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2021년 착공에 이르게 되죠. 지난 영상을 통해 마곡지구 개발의 최중심, 핵, 이렇게 표현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주요 시설들이 오밀조밀 배치된 곳이 바로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입니다. 마이스가 뭐냐 짧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미팅, 회의이고요. 인센티브스, 포상관광입니다. 컨벤션, 학회나 포럼,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집단의 회원들이 주로 참여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개념입니다. 엑스피션, 제품이나 서비스의 홍보 및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전시회 및 박람회입니다. 일반 대중은 물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혹은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방문합니다. 뉴스에서 종종 언급되는 G7 회담이라든지 각종 국제 학술대회, 세미나, 컨퍼런스, 학회,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주최하는 개발자 대회 등 다양한 종류의 행사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얼마 전 애플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에서 5일간 열렸던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도 대표적인 연례 행사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인센티브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곳이 바로 한국인데요. 중국 아웨이, 바오젠 그룹, 수정제약 그룹 등이 1,000명 단위의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으로 서울을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마이스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개최되는 지역은 다수의 행사 참여자 그리고 관계자들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서울을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만든다는 비전과 전략을 담아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바로 3대 마이스 거점 조성 계획인데요. 서울 동남권의 잠실, 도심권의 서울역, 그리고 서남권의 마곡에 대규모 전시 컨벤션 시설을 확충하고 이들 거점을 중심으로 쇼핑, 문화, 교통, 관광 등 즐길거리와 편의시설을 집약한 마이스 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조성 완료 단계에 있는 마곡 외에 추가적으로 마이스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시 중구 복례동 서울역 북부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으로 한화 컨소시엄이 2024년 12월 착공식을 가졌고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도 마이스 복합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근 삼성동 코엑스,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컴플렉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과 결합되어 세계적 규모의 마이스 인프라를 갖춘 국제 교류 복합지구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럼 마곡 마이스 특별계획구역의 4개의 구역 CP1 블럭부터 CP4 블럭까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시죠. 마곡나루역 남쪽에서 마곡역 북측까지 이어지는 4개의 구역 중 가장 첫 번째 구역으로 CP1 블럭입니다. 구역 내 가장 큰 면적인 31,824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마이스의 핵심 시설, 전시장, 즉 컨벤션 센터가 위치해 있고요. 정식 이름은 코엑스 마곡 루에스트입니다. 코엑스가 그간 삼성동 코엑스 이외에 타 지역의 컨벤션 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한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맺은 경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직접 운영을 맡게 된 최초 사례고요. 코엑스가 직접 컨벤션 센터를 10년간 임차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대로 민간 개발 사업자를 찾는 과정 중 이뤄진 조건 완화로 당초 계획된 25,000제곱미터급 규모에서 대폭 축소된 7,452제곱미터 수준으로 전시장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이는 삼성동 코엑스의 B홀과 그 규모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특별계획구역이 마곡지구 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특별계획구역 내 블록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시설인 컨벤션 센터의 규모가 기존 계획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CP1 블럭의 두 번째 시설, 호텔입니다.
4성급 호텔 머큐어 앰베서더 서울 마곡입니다. CP1블럭 컨벤션 센터동 바로 상층부에 위치한 400실 규모의 4성급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같은 블록 내 컨벤션 센터, 회의시설, 쇼핑몰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고 9호선 공항철도 마곡나루역과 바로 연결되어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 서울역 이용이 편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맞은편 서울식물원 방향에 위치한 261실 규모 동급의 비즈니스 호텔인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과 함께 마곡지구를 대표하는 호텔입니다. CP1블럭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복합단지의 이름은 르웨스트 시티타워고요. 이 시설 내에 앞서 안내해드린 컨벤션동, 호텔동 외에도 업무시설 기능을 담당하는 업무동들이 존재합니다. 지상 13층, 지하 7층, 전체 연면적 98,637평 중 업무시설의 비중이 60%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며 앞서 언급한 숙박시설, 호텔의 비중이 1만 평으로 10%, 컨벤션센터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의 비율이 21,400평으로 22%에 지나지 않습니다. B동 2개 층 약 12,200제곱미터에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가 입주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에 따른 사세 확장 등의 영향으로 마곡지구에 새 둥지를 틀게 되었다고 하네요. 롯데건설 플랜트사업본부도 기존 신대방동 롯데타워에서 이곳으로 이전하고 토목사업본부와 기술연구원도 내년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CP1블럭 르웨스트 시티타워 내에는 르웨스트 더 스퀘어라는 이름의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대부분 식음료 위주의 구성이 되어 있어 푸드몰 같은 구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곡나루역에서 시작되는 지하 공공보행로를 통해 직접 연결되며 르웨스트 시티타워 지하층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의 음식점들이 새로 입점하거나 막 오픈을 한 상태였으며 업종이 겹치지 않게끔 잘 조율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층고가 높아서 답답하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CP2블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블럭에는 크게 3개의 시설이 있고요.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오피스텔 롯데캐슬 르웨스트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2개의 시설 중 하나인 르웨스트 웍스입니다. 오피스고요. 이 블럭의 5개 동 중 하나인 101동 일부가 오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에비뉴 767입니다.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1층과 2층에 배치된 상업시설입니다. 이 블럭의 특징이 시설 전부가 분양형 상품이었다는 점인데요. 4개 블록을 통틀어 유일하게 개인이 투자, 즉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특별계획구역 전반이 준공된 이후 이 지역을 둘러보면서 느낀 것이 유독 이 블록이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블록 전체의 소유주가 다르다 보니 주변의 대형 시설들에 비해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 외에도 지하의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마곡나루역과 마곡역 구간을 직접 걸어보면 이 블럭을 지나는 동선이 다소 불편하지 않나 여겨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유독 1블럭 마곡나루역부터 2블럭 에비뉴 767을 잇는 구간이 그러한데요. 고저차가 있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하고 따라서 동선상 통로 좌우가 상업시설이 배치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3블록과 4블록이 평지, 직선 구간으로 보행통로 좌우의 판매시설 배치로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동선이 전개되는 것에 비해 단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2블록의 경우 보행통로를 접하지 않은 상가들의 경우 임차인을 찾기까지 꽤 고전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 그때 다시 영상을 제작해보고자 합니다. 3블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P3블럭은 3-1블럭과 3-2블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서쪽에 있는 3-1블럭부터 보겠습니다. 이곳은 VL 르웨스트라는 이름의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해하려면 실버타운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있는 임대형 시설입니다. 롯데건설과 롯데호텔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리미엄 브랜드인 VL이 적용되어 호텔급 서비스와 의료 케어를 결합한 주거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서비스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특징입니다. 지하 6층, 지상 15층, 4개 동 810세대로 서울 내의 실버타운 중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임대 방식은 월세 타입인 표준형이 있고
전세 타입인 전환형이 있는데 세대수가 446가구로 가장 많은 전용 51제곱미터 기준 표준형, 즉 월세 타입은 보증금 6억 원에 월 임대료 115만 원 수준이고요. 전환형, 즉 전세 타입은 보증금 7억 3,800만 원 수준입니다. VL 루에스트는 2023년 3월 청약이 이루어졌고요. 최고 경쟁률 205대 1, 평균 경쟁률 19대 1을 기록해서 전 타입 완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이나 경기도권에서 실버타운 분양 시 보통 완판까지 2년에서 3년이 소요되고 1년 내 계약률이 50% 미만인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네요. 노년층이라는 비교적 한정된 수요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상품임에도 입지 조건이 받쳐준다면 충분한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VL 루에스트가 위치한 CP3-1 블럭은 마곡 마이스 특별계획구역 중 2025년 6월 현재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유일한 구역이며 올해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3-2 블럭 K스퀘어 마곡입니다.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진 오피스 건물로 지상 1층 일부와 지하 2층 상업시설을 제외하면 모두 오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시설 비중이 전체의 90%에 육박합니다. 연면적 16만 374제곱미터, 4만 8,513평 규모입니다. 준공 전 선임대 현황이 30%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하며 현재도 비교적 사무실 입주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G그룹 계열의 종합부동산 관리기업인 S&I 코퍼레이션이 건물 관리 운영을 맡고 있고 동시에 본사 사옥으로 이곳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GS건설 자회사인 자인 C&A 등 LG 계열 일부 조직들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시설 입주는 물론 상업시설의 임차 또한 빠르게 진행되어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애슐리 퀸즈, 올드페리 도넛, 스타벅스 등 다수의 음식점들이 입점을 마쳤거나 입점 준비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마곡 특별계획구역의 마지막 CP4블럭입니다. 원그로브라는 이름의 초대형 복합 업무 상업시설로 연면적 46만 제곱미터, 14만 평 규모, 지하 7층, 지상 11층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호선 마곡역 지하로 바로 이어져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하 보행로를 따라 마곡나루역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업무시설 그리고 지하부에 위치한 원그로브몰 쇼핑몰이 결합된 형태로 대부분의 판매시설은 1층 및 지하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연면적의 경우 약 31만 5천 제곱미터, 9만 5천 평 규모로 콘레드 호텔이 포함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IFC 크기에 필적한 규모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한번 지상으로 나가보시면 고도 제한 때문에 층수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건물 크기가 정말 엄청나게 커서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4개 동이 크게 부지를 감싸고 있고 안쪽으로는 중정처럼 공원과 휴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중간에 빈 공간을 가로질러 마곡나루 방향으로 이어지는 직선의 보행로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상과 지하로 모두 이동이 가능해서 중간중간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계단 혹은 에스컬레이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그로브는 국민연금의 투자처로도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국내 부동산 투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투자 규모는 8천억 원 수준이고 매입가 기준으로는 2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민연금이 왜 부동산에 손을 댔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0년대 이후 대체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정 중에 이뤄진 일이고요. 의외로 국민연금의 투자 분야 중에서 부동산이 가장 수익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9.28%로 1위였고 주식이 8.72%로 2위, 그리고 채권이 3.64%로 3위였으니까 역시 대한민국은 부동산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튼 국민연금의 대체 투자 비중이 현재는 15.9% 수준이고요. 51% 수준의 캐나다나 포트폴리오 다변화 과정 중에 원그로브 투자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여름 준공을 앞두고 공실률 100%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상당했었는데요. 이후 DL ENC의 본사 이전이 확정되고 추가로 DL 건설, 케미칼, 에너지, 글래드 호텔 앤 리조트 등 전 계열사의 마곡 이전이 결정되었는데요. 덕분에 원그로브의 입주율 수치가 크게 상향되어 2025년 2월 기준 4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2025년 현재 원그로브의 감정평가액은 3조 3천억 원을 상회한다고 하고요. 투자 금액이 2조 7천억 원 규모였던 것을 비교하면 자산가치 상승분만으로도 국민연금이 상당한 이득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면 이 부지는 2013년 SH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2,430억 원의 이마트가 인수했던 곳인데요. 당시엔 스타필드나 이마트타운 같은 유통시설 건설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전통적인 판매시설인 대형마트나 쇼핑몰 업계가 부진에 빠지면서 2020년 이 부지를 8,158억 원에 태형건설 컨소시엄에 매각하게 되고요. 원그로브 내의 임대 매장으로 트레이더스를 다시 입점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마트는 2019년 10월 전국 13개 점포와 토지를 매각하고 이를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9,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원그로브 지하에 입점해 있는 트레이더스 마곡점은 전국 트레이더스 매장 중 가장 큰 규모인 11,636제곱미터, 약 3,520평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기존의 전국 매출 1위 지점인 하남점보다 10% 이상 큰 면적이라고 하네요. 원그로브 지하부를 구성하는 원그로브 몰을 둘러보겠습니다. 마곡역 지하와 바로 연결되어 역세권 쇼핑몰 중에서도 단연 최강의 접근성을 보여주고요. 교통카드를 찍고 나오자마자 원그로브 몰로 이어지는 통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키테넌트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교보문고입니다. 원그로브 몰 초입에 위치해 있고요. 마곡나루역까지 이어지는 공공보행 통로를 좌우로 무인양품, 올리브영, 유니클로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매장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CP1블럭부터 CP4블럭까지 모두 상업시설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었지만 상업시설의 규모나 퀄리티 면에서 원그로브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상층부 오피스들이 전부 채워지는 시점에는 마곡지구를 통틀어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CP3블럭의 VL 웨스트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완공된 현재 마곡은 점점 완성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사옥들이 잔뜩 지어지긴 했는데 생각보다 상주하는 인원은 많지 않다는 의견들도 그간 제법 있었고 마곡이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 끼기엔 아직 그 규모가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이젠 확실히 마곡이 체급을 키워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산업단지, 자연환경, 문화시설, 컨벤션 등 없는 게 없는 마곡에 대형 상업시설 하나 들어서길 바라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 원그로브 부지에 스타필드가 들어왔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국민연금의 투자를 통해 지어진 원그로브의 엄청난 업무시설 공급과 이로 인한 다수의 기업 유치 및 상주인구 증가가 마곡지구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연금이 힘을 써서 그렇건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눈치를 봐서 그렇건 일단 기업과 사람 모두가 마곡으로 모여든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길었던 오늘 영상 총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스 단지 기능이 좀 축소되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곡지구가 서쪽에 치우쳐 있는 건 분명 단점이지만 공항이 가깝고 대중교통편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통해 충분히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VL 웨스트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완공이 되었고 다수 기업들이 마곡으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업무지구로서의 마곡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마이스 특별계획구역 4개 블럭 중 개별 분양이 이뤄진 이 블럭이 공실 문제로부터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시설이 다 들어차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고요. 각 시설들 임차가 얼추 완료되는 시점의 마곡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서울의 마지막 신도시 마곡지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마이스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마이스 산업은 물론 이와 함께 조성된 특별계획구역 내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